나의 뇌는 이제 나의 자아를 위협하는 것들은 집단 속에서 자기인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 외에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질문이 있다. 바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인 자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아상. 수치심과 죄책감은 이거를 심하게 위협한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에고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예뻐야 하는 건 고양이 몫이고 수학은 지루한 사람이나 줘버려. 문제끝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외모든 성적이든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한다. 둘째, 외부의 통제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실험 대상자들은 외부 요인이 삶을 결정한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 삶에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신의 뜻일 수도 있고 외 집단일 수도 있다. 음모론이나 외적인 법칙을 끌어대기도 한다. 사회다원주의도 그런 것이다. 나도 불우이웃을 돕고 싶지만은 정속성을 일으킬까봐. 이런 방법 역시 진정 효과를 주지만은 다소 의심스러운 전략이다. 외부의 책임을 돌리면은 죄책감 대신에 분노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죄책감 대신에 그렇지. 내 자신의 탓이면 죄책감이고, 더더구나 대부분 문제의 더더구나 외부의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는 대상자에게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 패턴은 꽤 이용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칫 해로울 수 있는 감정으로부터 더 무해한 분노로 전환할 수 있고 무기력에 빠진 대신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어느 날 극우 지파에 참석한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런 전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셋째, 극우나 극자나. 자, 셋째,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도움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통제성, 즉 주체적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 즉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중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줄 안다. 또한 내적 통제성이 높고 긍정적이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감, 자존감에 비례하며 건강이나 삶에 대한 기대, 만족감, 주도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자존감을 키워주고자 할 때는 상대를 멋지다고 말해주기보다는 상대가 자기 환경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어떤 일을 실수 탓으로 돌릴까? 성격 탓으로 돌릴까? 많은 다른 문제임을 명심하라. 진짜 예외적인 실수였어 라고 대내는 것은 본인에게 그다지 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실수라고 해석하면 이제 그 일은 우리의 이익을 흔들지를 못한다. 이쯤에서 지치지 않았다면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그 성공 요인이 남이 아닌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작은 업적 하나하나를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에이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공을 나한테 돌리는 전략은 지나치지 않는 한 바람직하다. 이런 전략으로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면 타인에게 비난을 받아도 기죽지 않을 수가 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물어 자아를 위협한 다음에 곧이어 본인의 교양 수준을 평가하게 했더니 자급기억 영역이 큰 실험 대상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자기 확신도 과하면 탈이 난다. 지나치면 일상생활에 또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당신의 뛰어난 업적과 지식을 모두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운일 뿐이라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되면 보드게임에 흥미를 잃는 것도 보드게임이 기본적으로 운을 전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인간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가진 함정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나쁜 일을 자업자득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미래 5년 계획을 세우게 한 다음에 콘돔이 찢어져서 질병이 감염된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런데 실험자들은 실험에 걸린 것은 그 여성의 책임이 크다고 평하면서 감염 여성에게 감정이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었다. 이런 여자가 너랑 비슷하다고? 아니지. 나는 미래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반면에 내일 구입할 물건 목록만 작성하게 한 실험 대상자들은 감염 여성을 상당히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고 패턴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비만, 부부폭력, 약물 중독 등이 자업자득으로 생각하면 이런 요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되레 그들에게 화가 난다. 암이나 실명, 치매도 마찬가지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의 질병을 자업자득으로 돌리면 그의 고통에 대해서 화가 난다. 반면에 당사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 도움을 주거나 공감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것도 적응적인 태도가 일 수가 있다. 내일 또 똑같은 상황에 스스로 빠질 사람을 돕는 것은 힘 빠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불행을 자업자득으로 돌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다.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상황을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다. 당신의 직장에서 암산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보자. 어느 날 당신은 회의 시간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 다시 회의에 집중했을 때는 이미 앞부분을 많이 놓친 상황이다. 그런데 그때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부분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확신이 서지 않는 계산 결과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겠는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쌓은 명성이 이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권력도 이와 비슷하다. 권력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기대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감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권력욕이 있다고 해 언제나 리스크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직급이 낮을 때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만 직급이 오르면 리스크를 피하고 본다. 이렇게 결정 국면에서 자기 잣대를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결정이 최상일까? 같은 사람이라도 지위가 달라지면 다른 결정을 내리는 현상은 흥미롭다. 그렇네요. 이렇게 수상이 된 뒤에도 리스크를 무릅쓰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이 멀지 않았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축구 팬을 믿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맨은 대부분 비슷하다. 얼마나 주관적인지 모른다. 1954년 한 연구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 당신도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자, 당신의 지인 중에서 열렬한 축구 팬이 있다고 해보자. 우연히 그를 만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를 가볍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경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진행되었고 심판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30분 동안 떠발정 쏘듯이 이야기한다. 잘못된 판정의 예를 5건이나 들면서 그중에 3가지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신뢰를 준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여준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는 표정을 짓지만 대부분을 믿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신의 축구팬을 만나서 위와 같이 행동했다면 잘한 것이다. 한 실험에서 서로 다른 팀의 축구팬들에게 경기가 중계되는 동안에 파울이 몇 개나 나오는지 세어보려는 과제를 주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속한 팀에 따라서 달랐고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다. 우리는 축구팬이 주관적인 지각을 가진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최소한 그들이 자기네 축구팀을 상징하는 머플러를 걸고 있을 때는 말이다. 자, 그렇군요. 축구팬이나 정당원이 되면 바뀌게 되는 걸까? 그렇죠. 상당히 어렵다. 일단 우리는 이런 중립적인 정보를 가까이 오게끔 하지 않는다. 당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런 정치적인 확신을 갖느냐 하고 물으면 당신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답할 것이다. 달리 뭐라고 하겠는가? 언니가 정치 관련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았다. 생물학적인 요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치가 이성적, 의식적,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사물이라고 믿는다.
이런 근사적인 시각은 십중팔구 근거가 없다. 정치는 오히려 적극적인 착상과 관련이 많다. 감정, 주도권, 신뢰가 중요하고 후보의 턱이 얼마나 앞으로 나왔나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이 교육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 정치 성향이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부모와 자식의 정치 성향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정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경험, 또래, 집단의 영향에 약간의 속고를 더해서 다시 다르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 학문은 아직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몇몇 중요한 요소를 규명하기는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정치색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질문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에 대한 입장 일찌감치 결정된다. 이것은 당신이 일란성 쌍둥이를 키운다고 가정해보자. 쌍둥이 중에서 한 명이 융계위원회 안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한 명도 머지않아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포스터를 침대 위에 붙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보적인 사람은 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다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열려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에게 어떤 사안을 분류하는 과제를 내어주면 좌파는 그 중간이라는 카테고리를 잘 고르고 우파는 A 아니면 B로 나눈다. 학자들은 과잉 행동장애 아동을 위해서 개발된 게임을 활용해서 이런 차이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 연구 결과는 꽤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여러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해보면 소위 나쁘다고 평가하는 일에 더욱 민감한 것은 나쁘다, 진보 쪽이 아니라 보수 쪽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이미지에 더욱 한눈을 팔고 오래 쳐다보고 이 말을 많이 찌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진보와 보수는 각각 잔단장이 있다. 덤불 속의 고음에 대해서 위험에보다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확산되었나?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가지. 하나는 인류 발달세에서 오랜 세월과도 하게 조심하는 것. 즉 보수가 우세한 전략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점점 진화적인 압력이 적어지는 바람에 다른 인간 유형이 등장할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보수와 진보는 처음부터 존재했으며 인류가 소집단을 구성하고 살 때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것이 생존에 굉장한 유익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한 부지는 활을 차고 깎고 경쟁자를 물리쳤고 다른 부리는 강 건너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불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보를 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르러서 두 시각이 그렇게 많은 갈등을 빚게 된 것은 소집단이 아니라 대규모 사회에 살다 보니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라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도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 정치 집단이 나라의 형편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를 배부해도 서로 다른 숫자가 주목하고 같은 숫자라도 서로 다르게 느낀다. 뇌를 조작하여 감정과 사회생활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 같은 영화나 올더즈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SF 소설도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뇌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인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방향 감각에 탁월한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가 된다. 택시 운전사의 생활은 오래 하면 뇌는 변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 설명이 더 맞는다. 뇌가 변한다. 뇌는 일생 변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촉각을 더 예민하게 해주며 운동은 운동 근육을 회복을 개선해준다. 고개 훈련을 3개월만 해도 시각과 운동 정보는 처리하는 영역의 회색 세포층이 두꺼워진다. 깊어진다. 연구를 할수록 컴퓨터 키보드를 누를 때 두 손가락으로 자주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 정말로 그렇게 뇌의 착각이 자주 일어난다면 당신의 뇌는 가소성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뇌 가소성은 병적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이 변화하는 뇌의 능력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처럼 들린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지 연구에 따르면 연민훈련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지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비심까지 느끼도록 한다. 임상연구는 사회적 훈련이 삶의 또 다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훈련은 감정조절, 조현병 증상, 기억력 등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현병과 자폐증에서의 경고 2개 자기 자극법은 회피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인 증상과 반복적인 운동 패턴도 경감시켰다. 사회훈련. 요즘 많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다. 규칙적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유성물질을 복용하는데 상품에 따라서 아래의 형태도 있다. 에스트로겐은 옥시토신과 심혈압에서 부교감 신경계, 사회인지, 평화로운 행동 등을 촉진하고 얼간인식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경세포의 성장과 특정한 가소성 변화를 자극하고 노화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동물 실험견과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 성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호르몬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연구. 사람들은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그러나 호르몬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거의 못지않은 혼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빚어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충분한 연구. 전통적인 가족상은 악순환이 될 수가 있고 장기적인 결과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를 적극적으로 양육한 아빠는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혹여 이혼한 뒤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겠죠. 자녀와 별도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도 할애해야 한다. 동물계에서 새끼를 키우면서 사고의 유연성, 감정 조정, 사회적인 배려 등 인지 능력이 얻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회적인 접촉의 인지 능력을 높아준다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애정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차별 협동 실패, 공격, 도움 및 책임 회피 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다.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편도체가 활발해지면 전전도 피질이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패턴을 자주 만났다. 때로는 이런 패턴이 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서 이런 패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아기에게로 돌아가 보자. 불안을 느끼면 아기의 신경계는 전문적으로 반응한다. 심박등,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위험 가능성에 앞서서 치워쓰는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계속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멍청한 전략이다. 아기가 스스로 조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기가 감정경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내측 전전도 피질로 감정을 조절해주는 전두 변연 부위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결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른의 경우에는 전전도 피질이 커지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경질을 내는 아이들에게서는 전전도 피질과 편도체가 둘 다 활발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배우려면 어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신체에 좋을 수가 있다. 부모는 아이의 옥시토신 시스템과 훗날 아이가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는 뇌 구조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뇌와 호르몬계가 성숙하여 아이의 옥시토신 수준이 부모와 비슷해질 때까지 관계의 친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감정 조절이라는 오솔길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아이에게 감정 전념한 아이의 머릿속으로 곧장 이어지는 고속도로다. 아이는 온종일 관심과 공유를 원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거의 온종일 잠을 잔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부모는 이 시간의 70% 정도를 아이와 동시성을 만들어내는데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뒷받침이 없으면 감정적으로는 초기에 마무리되는데 결과는 예측 불허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가정만은 아니다. 학교와 유치원도 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놀면 사회성이 좋은 어른으로 자란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몇 명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는 소지로 넘어가 보자.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 어른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자, 전도 예배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물론 나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운동을 통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자. 과정이 곧 목표다. 행동치료도 해마와 편도체의 부피를 변화시켜 만성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챙김 명상도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준다. 마음챙김 명상은 사회적인 두려움을 지닌 환자에게 편도체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어떤 음식이 뇌에 좋은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요약해보자.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괜찮다 하지만은 만성 스트레스는 백해의 무익이다. 거기에 훈련을 마친 실험 대상자의 뇌에서 해마와 측자핵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측자핵은 보상적조와 많은 관계가 있으며 유쾌한 감정을 동기부여로 변화시켜서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러한 정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의욕이 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인지적인 인풋이 많은 환경이야말로 노화 현상을 몇 년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자극이 될지 모르겠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를 생기있고 활기차게 만든다.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뇌 사용법을 배우자. 마지막으로 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집행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즐겁고 재미까지 다 음악, 피아노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집행을 통해서 도파민을 촉진시키는 운동. 이 모든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면 뉴로 피드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뉴로 피드백은 자기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내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싸움 또는 도망 반응에 살펴봤던 접근 회피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뉴로 피드백 훈련 이런 게 또 있네요. 결론은 자, 우리는 인간의 뇌를 깊숙이 들여다봤다. 우리는 몇몇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마음 이론 공감, 도덕의식, 규범의식, 자의식,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능력은 수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더 복잡해졌다.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뇌가 있다. 우리의 뇌는 약간 성급한 면이 있지만 지능도 굉장히 있다. 자, 결론을 내려보자. 인간은 그 어떤 정보도도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고 공감하고 학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익을 이끌어내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뇌를 좀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매치. 이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